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네, 100세 시대의 은퇴와 노후 준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죠. 이 노후 준비는 한창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죠. 3040 세대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건 좀 쉽지 않은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때문에 노후 준비 여력이 부족한 세대들이다 보니까 70대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후에 내가 당장 좀 가용할 현금이 부족할 때 좀 굉장히 속상하고 또 힘든 일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요즘 노후 준비 걱정을 이만저만 열심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들 경제적인 자유 아니면 파이어족 50억 은퇴 이런 걸 꿈꾸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노후 자금의 골든타임 3할 5초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이 경력이 정점을 찍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 자녀의 부양을 할 수 있는 그 양육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20대에도 빨리 준비를 하면은 좋은 게 노후 자금인데 늦지 않게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을 3할 5초로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노후에 발생하는 3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의료비 리스크. 65세 이상이 되면 평생 의료비를 쓰기 시작하는 나이대입니다.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노후를 즐겨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되면 의료비가 폭탄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거나 중대한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리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제적인 고통이 2중, 3중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녀 부양 리스크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독립을 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50대, 60대가 되어 있는데도 미혼인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주와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이런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노후 자금을 자녀를 위해서 70대, 80대가 되는데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부양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사기의 위험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그 뉴스에 보면은 나의 노후 자금을 몽땅 사기당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금융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볼 건데 아마 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 혹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의 금융 사기 위험도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노후에 발생하는 3대 리스크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봤더니 다 동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동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은 이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오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노후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래 사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마 내가 200살까지 살겠어? 이게 이 문구를 보면은 내 일이 아닐 것 같고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200살까지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의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 돼지 신장을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 뭐 기라든지 장기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뭐 이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장기 이식 수술을 한 환자들도 뭐 2주 만에 퇴원을 하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90세 이상을 사는 시점에 200살도 거뜬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살까지 사면은 행복하겠다, 아니면 축복이겠다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저는 축복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 200살까지 사는 게 내 삶이 불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행복하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노후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노후 보장에 대한 구조를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이 되는 국민연금,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 보장에서 표준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자기 보장, 여유롭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연금 3층 구조가 제일 이상적인 구조라고 하는데, 요즘은 4층 구조라고 해서요. 맨 위에도 주택연금에 또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 사회보장,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그리고 퇴직연금으로는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라,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 3층 구조를 좀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 노후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구조에 대해서 좀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자 전망을 보면요. 2023년도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금 2만 1,099만, 지금 가입자 수가 그런데요. 지금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게 추세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국민 수급자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보다 수급자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2050년도 보면은 이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와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가 맞물리는 시점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기금 소진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조상 이 법적으로 국민연금을 기초생활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현저히 국민연금의 기초적인 생활의 기능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 울음 소리 끊긴 한국이라고 표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가입수가 줄어드는 수만큼 이 출산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지금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0.81%. 지금 한 부부다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주변에도 봐도, 제 주변에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현실로 좀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합계 출산율도 점점 향후에도 계속 떨어질 추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나중에 65세 이후에 되는 노인들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이런 연금을 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의 그런 기능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구 절벽 지명한 대한민국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이 구조상 보면은 나중에 향후에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저연령대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노년층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 자체가 이제 노년층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더 90세, 80, 뭐 8, 90세에 있는 인구층이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점차적으로 모양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기초생활보장이 되는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이런 인구 구조나 이런 변화로 인해서 그런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은퇴 후에 저희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서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 그 사이에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은퇴하는 이후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텀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내가 2차적으로 다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을 해서 이걸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크레바스 기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11년에서 15년 사이 크레바스 기간이 좀 길잖아요. 이 시기에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은퇴 자금, 퇴직연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퇴직 후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37%이고 그리고 자영업, 예를 들어서 은퇴하시는 분들 계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킨집을 차릴까 아니면 커피숍을 차릴까 이제 창업을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처럼 재취업이 아니라 자영업으로 뭐 다른 거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나머지 44%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7.9%랑 44.9%를 합하면은 거의 60% 이상이 되는 구조인데 이 60% 이상이 사실상 은퇴 이후에 자영업을 위해서 뭐 이 은퇴 자금, 퇴직연금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생활 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크레바스로 인해서 이런 2층 구조로 보장을 받는 퇴직연금도 실질적으로 노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는 거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공식 은퇴는 50세라고 되어 있지만 공식 은퇴는 그렇지만 실제 은퇴는 7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차 이 실질 은퇴 시기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건강만 허락한다고 하면은 70세가 아니라 80세, 90세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이미 지금 여자는 90세가 넘었고요. 남성도 지금 86세가 넘었기 때문에 5년에 1년씩 이런 수명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은퇴 시기를 점점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고의 노후 준비는 사실은 오래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상. 그렇지만 그걸 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분들이 93%고 실질적으로 7%는 노후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실제적으로 내 노후에 쓸 수 있는 노후 자금이 아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층, 2층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내가 개인연금을 든다거나 아니 앞서 얘기했던 주택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노후를 좀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 변화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3대 리스크,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 노후 보장 구조의 삼각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가장 아래가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민연금이고, 그 위가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들 사는 만큼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93%나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은퇴 후에 좀 나의 삶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또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출생률은 점점 하락하고 기대 수명은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 기금 고갈에 대한 좀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봤을 때 우리가 미래가 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좀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 대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노후 대비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돼요. 이걸 보시고 어떻게 다시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 자산의 비중을 봤더니 저희 부동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은행 뭐 적금이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주택이랑 부동산으로 자산이 지금 거의 75%, 거의 80% 가까이가 한국 자산에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순금융 자산은 실질적으로 한 2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금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후를 지내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묶여져 있는 부동산, 내 집은 지금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은 뭐 제외를 하더라도 일단 내 노후 준비에 앞서서 한국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좀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좀 이동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 과연 금융자산의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보험이 32%, 그리고 예금이 32%, 증권 18%, 나머지는 또 기타 자산인데요. 이런 금융자산도 보험으로 뭐 연금보험이든 그렇게 되어 있고 예금도 이제 저축 예금으로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론으로 보시게 되면은 순금융자산의 폭이 적다 보니까 노후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유동자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노후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의 비중을 좀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미국에 노후 잘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과연 금융자산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좀 봤더니 가계 자산 중에 실물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높잖아요. 이 78.6%로 되게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실물 자산보다 금융 자산이 거의 67%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67%가 나중에 노후에 쓰거나 생활비로 충당이 될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금융 자산이 조금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비중이.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이동을 시켜서 미국처럼 이런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금융자산의 그 연평균 수익률을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5.5%, 그리고 뭐 호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연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2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금융자산을 내가 이동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한국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미국처럼 뭐 호주처럼 이렇게 뭐 금리가 높은 대로 수익률이 높은 대로 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미국의 연금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현재 연금 잔액이 하나로 따져서요. 13억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저희가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4년 동안 2배 가량 늘어서 거의 지금 69만 명 정도가 미국의 백만장자, 연금을 백만장자로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치가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거의 연금 자산의 투자를 어디다 하나 봤더니 거의 자산이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미국의 연금을 정말 풍부하게 받을 수 있어서 백만장자가 이렇게 69만 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연금 자산의 85%가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데가
예금이나 적금이 국채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봤던 것처럼 그 수익률이 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를 꿈꾸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수익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미국의 연금의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꿀팁을 드릴게요. 저희가 노후를 하면은 이제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개인연금을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연금 중에서도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회사를 비교를 좀 해보면 수익률이 높은 게 있는데 꾸준히 단기간이 아니라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저희가 장기로 보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납입하고 뭐 10년, 20년을 묵혀둔다고 하면은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주식 투자가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이 수익률 때문에 나중에 노후연금을 좀 2배, 3배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준비하실 때는 일반적인 뭐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접근을 하시되 이런 공시 이율로 굴러가는 그런 수익률이 좀 낮은 그런 상품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변액연금을 제가 오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오래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지 말자. 노후를 준비할 때는 당연히 노후는 준비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초만 생각하고 바로 실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꼭 노후 준비를 하루빨리 5초 안에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좀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무려 주택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순자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까지 포함한다면 75%가 넘게 부동산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좀 아프거나 하면은 이 목돈 같은 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필요해지는데 이 좀 순금융 자산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개인연금 중에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이런 변액연금을 좀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김혜정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김혜정 전문가와 이번에는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너무너무 더운 더위가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웠거든요. 앞으로는 그 시원한 가을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2부에서 또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 자, 2부에서는 통합암 그리고 통합항암 방사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암은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질환이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별로 체질이나 기저질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암 치료 이후의 경과나 재발 전이 결과도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에 내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전문가님, 저희가 기사나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요. 원바람이라는 단어 이외에도 이차암, 재발암, 전이암 등등의 다양한 용어들을 좀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각각의 용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원바람, 그리고 2차암, 그리고 전이암, 그리고 재발암.
원바람도 무서운데 이차암이나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된다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암 진단금은 많이들 가입하셨고요. 뭐 항암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들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필수 담보는 일단 통합암 그리고 통합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 대해서 오늘 필수 담보로 공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원바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암세포 조직이 처음 자리 잡고 있는 그 생성되기 시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2차 암은 첫 번째 그 원바람뿐만이 아니라 그 원바람의 암세포를 좀 무관하게 또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생기는 부분, 그 부분이 2차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발암. 굉장히 무섭죠. 재발암은요. 처음 발생했던 암세포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시다가 다시 또 검사를 받으셨을 때 그게 제거되지 않고 다시 나타나는 경우를 재발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이암이 있는데요. 원바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생성된 그 시점의 세포, 그 원바람에서 전이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가 된 그 부분을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바람은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한 암이고요. 2차 암 같은 경우는 이 원바람을 치료한 후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세포가 생성된 거, 그리고 재발암은 말 그대로 재발, 그리고 전이암은 이 원바람에서부터 전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간 암을 의미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원바람 자체도 무서운데 뭐 재발, 전이, 2차 암 이런 것들 상상만 해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암이 발생된 후에 전이를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암 종별로 또 재발률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전이 되는 거 어마무지하게 무섭죠. 사실적으로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국소 전이 그리고 원바람 요 두 부분의 프로를 합해도 전이가 거의 지금 보시면은 47% 정도가 됩니다. 정말 무섭죠. 원바람을 제외하고 전이가 거의 2분의 1을 차지한다는 소리인데요. 그리고 주요 암종별로 재발률을 보세요. 위암은 55%가 재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20%에서 50%고요. 그리고 폐암도 20%에서 50% 재발이 된다고 합니다. 자구암 역시도 5에서 20% 정도 재발이 되고요. 유방암도 10에서 10%, 15% 정도 재발이 됩니다. 재발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재발이 어떤 암이라고 했죠? 네, 원발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다시 생기는 부분, 그 재발암. 그리고 2차 암 재발 시점을 보면은요. 2차 암에서 1차적으로 암 환자가 2차 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대비해서 2~3배가 높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1년 사이에 50.9%가 프로테이즈가 있다라고 한다면 5년 이내에 11.2% 그리고 2~3년 이내에 7.8% 해서 5년 안쪽으로는 17.9% 정도가 됩니다. 네, 위암이 재발할 확률은 무려 55%나 되고요. 대장암이나 폐암도 최대 50%까지 재발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암에 걸린 환자의 2차 암 발병률이 일반인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좀 한 번 걸리게 되면 이후에 이제 완치된 이후에도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요즘 또 전이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전이암을 통합암 진단금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암 중에서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 암도 무서운데요. 다 완치가 되었다 싶었을 때 갑자기 전이가 되면 정말 황망할 것 같습니다. 암의 이동 통로인 그 림프절이 가장 전이가 많이 되는 곳인데요. 암 부위마다 전이 되는 곳을 잠시 살펴보자면 유방암 림프절과 폐, 뼈, 뇌, 간으로 전이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대장암과 직장암 역시도 림프절, 폐, 간이고요. 신장암 역시도 림프절,
폐암 역시도 림프절, 그리고 부신뼈, 간, 뇌, 그리고 췌장암, 그리고 위암도요. 림프절, 뼈, 폐, 간, 뇌입니다. 갑상선암 역시도 림프절, 폐, 뼈, 간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죠. 여기에서 제가 앞부분에 림프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림프절은 암의 이동 통로이다라고 할 만큼 가장 전이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전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통합 암 진단금이 어떻게 보면 9개의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간, 폐 이렇게 나눠져서 9개의 부분을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그 일반암 진단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암이 5천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에는 얘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각각 5천만 원, 각각 3천만 원 해서 9개 분류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세요.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요. 전이암도 보장되는 보험이라고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통합암 진단금은 일단 유사암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최초 각각 1회씩 지급이 되는 거고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통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구분에 따라 각 세부별로 보장이 각각 1회씩 가입 금액을 보장한다. 총 9개 그룹입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은요. 표준형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간편형, 그러니까 유병자형은 7천만 원 각각 7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세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원바람이 예를 들어서 유사암인 경우에도 전이암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제 고객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림프절로 전이가 됐어요. 여기서도 전이가 림프절이네요. 림프절로 전이가 됐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고 한다면 갑상선암에서도 나오고 림프절인 일반암에서도 나온다라고 시청자님은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유사암인 갑상선암은요. C77에서 C80 코드까지는 원바람 기준이기 때문에 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암 5천만 원 가입하면은 유사암 1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하면은 6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 유사암인데요. 이것만 받고 싶겠습니까? 전이된 그 림프절 전이된 그 일반암인 그 더 큰 보험금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일 거예요. 이런 경우로 이렇게 분쟁 사고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이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가 통합암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암의 이동 통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이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암이 전이가 된다 봐도 무방한 게 림프절인데 이외에도 전이되는 부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이암도 보장되는 보험인 통합암 진단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반암 진단금과 다르게 1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9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이 진단마다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합암 진단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관을 잠시 살펴볼게요. 원바람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일 경우 전이암은 특별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시하는 부분은 이런 관련 문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림프절 전이 암 진단 시 최대 1억, 그리고 간편은 최대 7억까지 각각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포인트 두 번째를 보면요. 원바람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일 때도 전이암이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차트를 잠시 볼 건데요. 네, 통합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잠시 살펴볼게요. 처음에는요, 통합 암 진단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통합 항암 방사선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9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방암 및 비뇨기과, 생식기 관련, 그리고 두경부 쪽, 그리고 폐암, 그리고 간, 담낭암, 소화기관 이렇게 돼서 9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이에요. 암 진단금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5천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9군데를 따져 본다면은 거의 4억 5천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세 번째 차트를 잠시 보면은요. 보험료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9그룹으로 각 3천만 원씩 가입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계 조건이라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소 금액으로 설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전이까지 보장되는 통합 항암 방사선 치료 기존에는 1,000만 원당 12,300원 했어요. 20년 나 100세 기준으로 무해지고요. 각 1,000만 원 했을 때 12,300원이었는데 이제 오늘이 8월이니까 마지막이겠네요. 1,600원으로 약간 하향 조정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제시하는 보험사만 항암 방사선 치료비 통합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가능한 거고요. 보험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0세 기준으로 유병자일 경우에는 22,182원이에요. 이게 각각 3천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에 여자를 보면은요, 유병자 32,663원이고요. 건강체를 보시면 50세 역시 3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60세를 봐도 54,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일단 암진단금, 통합 암진단금보다는 통합 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암 치료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중입자 가속기라고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전립선 암만 되었지만은 여기 제 차트에 그 보시면은 연세 암병원에서는요 그 췌장 간암까지도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10분만 치료를 하는데 역시 뭐 10회, 7회 방문하면은요 최소 7천만 원 이상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나 다 똑같지만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이 암 치료비가 비급여라는 데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급여라면은 아무래도 내부담금 5% 정도면은 암 치료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암 치료비가 7천만 원 이상이 든다라는 점에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차트를 잠시 살펴보면요. 일반암 진단금과 그리고 통합 통합 항암 방사선 가입 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일반암 진단금 지금 시청자님들이 많이 가입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5천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처리비를 5천만 원 각각 가입을 했을 예시를 들어보는데요. 2024년 5월 20일에 계약을 했고요. 2026년 5월 1일에 유방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암에서 5천만 원이 나오고 방사선 치료에서 또한 5천만 원이 나와서 1억이 지급이 됐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원바람에서 전이가 됐네요. 다른 부위로 원바람 기준에서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가입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받을 보험금이 없으시겠네요. 그래서 총 보험금 총 1억을 수령하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제시하는 이 통합암 진단금, 통합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각각 5천씩 가입을 했을 때 똑같은 조건 하에 계약일은 5월 20일이고요. 원바람을 유방암 2026년도 5월 1일에 원바람을 판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1억 지급, 위에 일반암 보험금 똑같죠. 근데 여기서 전이가 되었습니다. 전이가 되었으면 림프절 전이가 되었네요. 림프절 전이가 되었을 때 또 다른 그 9개 그룹에서 다른 그룹이라고 한다면 암진단금 5천만 원 한번 나오고요. 항암 방사선 역시도 그룹이 다른 그룹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이 한 번 더 나오겠네요. 라고 해서 총 보험금 총 2억 원을 수령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통합암 진단금 그리고 통합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플랜까지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바람이 치료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암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재발이나 이런 전이의 암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도 나날이 조금 더 우리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고요.
또 치료 방법도 이 최신의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지만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의 좀 잔고가 줄어들면서 좀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좀 가입하는데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항암 치료 방법도요, 이제 세대별로 좀 발전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항암 치료가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의료기 그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하기 때문이죠. 일단은 1에서 4세대 항암 치료가 있는데요. 일단 1세대는 화학 항암제라고 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여서 그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빠지거나 뭐 구역질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동반된 부분이에요. 예, 두 번째 그 2세대 표적 항암은요. 암세포만 죽이는 그게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3세대 면역 항암제는요. 암세포가 우리 인간의 그 면역 체계를 외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둔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암이 아니야라고 해서 이렇게 둔갑하는 암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내 면역 체계로 죽이는 그런 3세대 면역 항암제라고 하고요. 4세대 대상 항암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쓰이고 있는데요. 대사 항암제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분이나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런 영양분 그리고 뭐 식량 이런 부분들을 다 차단해서 굶겨 죽인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항암의 1에서 4세대 항암 이런 치료가요. 점점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역시도 급여보다 비급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입을 하셔야 그만큼 보장을 폭넓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저의 필수 담보 여기까지입니다. 세대별로 항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1세대 가장 먼저 나온 항암 치료 방법은 정상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전한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발전한 3세대는 면역 체계로 둔갑해 있는 암세포를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대사 항암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모든 발전해온 항암 방법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시해 주신 통합 항암 방사선 치료비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작년 아랫집 누수 공사 후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올해 또 다른 곳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험 청구가 또 가능할까요? 자, 작년에 아랫집에 누수 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다른 곳에서 물이 떨어지셔서 수리를 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래측에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이 해당되는 보험이 뭐 배상 책임에 관련된 특약인데요. 이 누수 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또 올해도 했다. 요즘 여름철, 장마철에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청구하는 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답은 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배상 책임 특약이 일단은 아래층에 피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피해 방지 비용 2차적으로 또 혹시라도 누수로 인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2차 피해 방지용으로 내 집에 누수 공사를 하는 비용을 일부 보장을 해주는 그런 특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집이 노후가 되다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밑에 층에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누수 공사의 보장도 일부 보장이 되긴 하는데요. 같은
부분에서 만약에 누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누수공사가 잘못돼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누수공사를 했던 부분 그 공사 측에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아무튼 다른 부위라고 하니까 누수공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래층에 피해가 확실하게 있다면 보험 청구는 일단 가능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피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누수 공사가 또 잘 되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종신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은 채무가 있어도 사망보험금을 건들 수 없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채무가 있는데도 사망보험금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자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더 표현을 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망하신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인이요. 그 망인 상속 재산보다 그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그 보험금, 그러니까 종신 사망 보험금은 채무자들이 건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근거는요. 사망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니고요. 일단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수령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단 여기에서 혹시나 진단금이나 뭐 이런 실손 그 사망인이 수령을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은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요, 민법상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는 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온 질문 확인해 볼게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이 운전자 보험뿐인데 추가로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 결혼을 좀 축하해 드리고 싶고요. 예비 신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좀 어떤 보험 가입들이 앞으로 필요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결혼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면 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을 처음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보장의 범위가 제일 넓기도 하고요. 병원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냈던 치료 비용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정도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가입하셔야 될 건 실손 보험입니다. 그리고 실손 보험 이후에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게 진단비인데요. 우리 생활비 보장이 되는 암 보장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에 관련된 보장, 진단비 보장이랑 그리고 매해 지급되는 그런 수술비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도 혹시나 가입한 게 시기가 조금 오래 지났다고 하면은 지금 법령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보장을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리모델링을 추천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챙겨볼 건 실손보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암뇌심 진단비 그리고 매해 지급되는 수술비 보장까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 보험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혜정 이도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흘러 보험의 정석 맞출 시간이 됐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